1397년 봄, 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좌와는 아무 상관없는 세 번째 아들이었죠. 첫째 형이 있었고 그 형은 이미 세자로 책봉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셋째 왕자는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형은 왜 왕이 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왕이 된 동생은 평생 무엇을 안고 살았을까요? 지금부터 왕위를 둘러싼 두 형제의 엇갈린 운명,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충령이라 불린 이 왕자는 태어날 때부터 왕위 계승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장남 양령은 이미 확고한 후계자였거든요. 훗날 많은 사람들이 양령이 동생을 위해 스스로 미친 행세를 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믿게 되지만 당시 기록된 문서들은 전혀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양령은 동생을 존경하기는커녕 시기했고 권력을 잃은 뒤에는 노골적으로 이게 다 내 탓이라며 비난했죠.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의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었죠. 이방원은 평범하게 왕위를 물려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피를 뿌리며 스스로 왕좌를 쟁취한 인물이었거든요. 원래 건국의 아버지 이성계는 공이 가장 컸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아니라 사랑하는 후처가 낳은 어린 막내를 후계자로 지목했습니다. 그 뒤에는 실권자 정도전이 있었고 이는 곧 권력투쟁으로 번졌죠. 이방원은 정적들이 가족을 해칠까 두려워 아들들을 뿔뿔이 흩어서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처가로, 둘째는 믿을 만한 신하의 집으로 보냈죠. 막내 충령만 갓난아기라 궁에 남았습니다. 1년 뒤 정도전은 교묘한 명분으로 이방원의 군사력을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가 방위 강화였지만 실제는 라이벌 제거가 목적이었죠. 이를 간파한 이방원은 선제 공격을 택했습니다. 1398년 여름밤, 그는 정도전과 이복 형제들을 단숨에 제거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실질적 권력자가 된 이방원은 먼저 둘째 형을 왕으로 옹립했다가 얼마 후 스스로 왕위에 올라 태종이라는 묘호를 받게 됩니다. 태종은 자신이 겪은 형제 간 유혈극이 되풀이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즉위와 동시에 장남을 세자로 세웠죠. 충령이 8살 때였습니다. 그러나 태종은 양령에게 별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학문에 대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죠. 양령의 관심사는 책상이 아니라 바깥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말을 타고 매를 날리는 게 그의 진짜 모습이었죠. 신하들이 공부하라고 독촉하면 온갖 핑계로 회피했습니다. 몸이 안 좋으니 나중에라고 말한 뒤 결국 나타나지 않는 시기였죠. 충령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아서 오히려 주변에서 건강을 걱정할 정도였죠. 태종은 이런 충령이 염려스러우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충령이 13살 되던 해 궁궐 건축 기념 행사에서 태종은 세자가 아닌 셋째 아들의 글씨를 신하들에게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당대가 학문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시대라는 걸 잘 알았죠. 그는 양령에게 자신의 과거를 솔직히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 공부를 게을리한 탓에 행동에 절도가 없어 백성들 기대에 못 미쳤다며 아들은 다르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양령은 아버지의 진심을 잊지 못했고 변화도 없었습니다. 태종의 교육 방식은 점차 강경해졌죠. 애초에 태종은 맹수처럼 냉혹하게 세자를 길러내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세자를 직접 벌할 수는 없으니 주변 사람들을 때렸습니다. 공부를 안 하면 세자를 모시는 내시들의 다리를 쳤죠. 그래도 소용없자 이번에는 세자의 스승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화가 난 스승은 왜 제가 벌을 받아야 합니까? 라며 세자에게 항의했죠. 온갖 압박에도 양령은 공부를 회피했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악몽에 시달린다며 불평했죠. 실제로 그는 한 권의 책을 끝내는데 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충령은 같은 책을 왕이 된 직후 바쁜 와중에도 5개월 만에 마쳤죠. 태종 눈에 양령의 문제는 학업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식사 예절까지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밥알을 흘리다니 농민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냐? 네가 비록 어리지만 세자 아니냐?
끊임없는 질책 속에서 양령은 점차 아버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속 사도세자처럼 그도 비슷한 고통을 토로했죠. 항상 잔소리하고 한숨 쉬고 협박하고 억누르시지 않습니까? 저를 그토록 싫어하실 이유가 뭡니까? 충령은 모든 면에서 대조적이었습니다. 학문을 사랑한 충령은 한 번 본 것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고 실천하려 했죠. 충령의 유일한 약점은 운동 기피였습니다. 사냥에도 흥미가 없었죠. 태종은 무인 집안에서 너처럼 사냥 싫어하는 사람은 처음이라며 의아해했습니다. 양령은 이 약점을 공격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동생은 용기가 없다고 고자질한 거죠. 하지만 태종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용맹은 북맹은 부족할 수 있어도 중요한 순간 결단력은 충령이 최고다. 게다가 충령은 어릴 때부터 자비로웠습니다. 어느 날 거지 한 명이 관청에서 도움받지 못하자 왕족도 세자도 아닌 충령을 찾아왔죠. 충령이 약자를 돌본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정 대신들은 충령의 재능을 경계했습니다. 이미 세자가 있는데 또 다른 뛰어난 왕자는 위험하다고 봤죠. 태종이 충령 글씨를 자랑하던 날 한 무신이 술 취한 척하며 그 글을 찢어버렸습니다. 사실 이건 태종의 처남이 사주한 짓이었죠. 그는 세자 외 유능한 왕자는 반란의 씨앗이라 믿었습니다. 원래 장인 편이 마음에 들지 않던 태종은 이를 빌미로 처남을 제거했습니다. 자기 편이던 외삼촌이 죽자 양령의 행동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유부녀들에게 손을 대고 궁으로 기생들을 불러들였죠. 충령은 형의 일탈을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곧 왕이 될 사람에게 정면으로 충고했죠. 하루는 양령이 옷차림을 자랑하자 충령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겉모습보다 내면을 먼저 다듬으시길 바랍니다. 양령은 당황했고 옆 신하도 명심하십시오라며 충령 편을 들었습니다. 세자가 크게 창피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또 한 번은 양령이 누나 남편의 첩을 탐하자 충령이 나섰습니다. 친척 사이에 이런 짓이 옳습니까? 충령의 정론에 양령은 경노했습니다. 그 이후로 동생을 내심 경계했다고 하죠. 어머니 원경왕후는 이를 알고 불안해했습니다. 세자가 동생의 직언 때문에 자꾸 망신당해 분노하니 나중에 형제 우애가 깨질까 두렵다. 충령의 조언에도 양령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태종은 가끔 세자 말고도 후보는 많다고 경고했지만 소용없었죠. 놀랍게도 양령이 폐위된 결정적 계기는 사소한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양령의 여성 편력은 갈수록 심각해졌거든요. 사촌의 여자를 넘어 큰아버지의 여자까지 범했다고 합니다. 곁에서 부추긴 건 일부 간신들이었죠. 그들은 양령에게 진귀한 음식과 새 여자들을 계속 공급하며 환심을 샀습니다. 대가로 특권을 요구했고요. 더 나아가 그들은 몰래 궁궐담을 넘나들었습니다. 경비가 삼엄한 궁궐을 마음대로 드나드는 건 왕실 권위 도전으로 비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었죠. 태종은 충신 황희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황희는 세자는 아직 젊습니다라고 2차례나 말하며 비호했죠. 이후에도 양령은 반성 없이 급기야 유부녀를 납치합니다. 어리라는 미모의 여인이었죠. 어리는 남편이 있다며 거부했지만 온갖 선물 공세를 펼쳤습니다. 끝까지 거절하자 강제로 끌고 온 겁니다. 태종은 분노하며 폐위를 선언했습니다. 신하들이 만류해 결국 어리를 쫓아내고 공모자들만 처형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죠. 그런데도 양령은 또다시 어리를 불러들였습니다. 아버지를 피해 장인 집에 숨겨두고 임신까지 시켰죠. 유모를 구하는 과정에서 소문이 태종 귀에 들어갔습니다. 태종은 장인이 도대체 누구 신하냐며 탄식했죠. 세자를 바로잡기는커녕 함께 모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인은 관직을 잃었고 어리는 다시 쫓겨났습니다. 양령은 여전히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스승들이 공부 나오라 하자 병을 핑계댔죠. 스승들은 소문이 퍼질까 두렵습니다. 아프면 약 드시고라도 나오십시오 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세자는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입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어 괴롭습니다 라고 답했죠. 스승은 이미 지난 일 반성하고 개선하여 아버님 마음을 위로하십시오 라고 충고했습니다. 잘못했으면 행동으로 보상해야지 그냥 누워있으면 되냐는 의미였죠. 양령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칠 뒤에 아버지에게 충격적인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은 대체 뭐가 대단합니까? 내용은 이랬습니다. 전하는 신하들을 다 궁에 들이시면서 왜 제게만 안 됩니까? 제가 어리를 보낸 건 그녀가 밖에서 살기 힘들까봐 측은히 여긴 것뿐입니다.
핵심은 태종도 여자 문제에서 깨끗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부인과 불화했던 태종은 첩을 여럿 뒀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양령의 편지는 자기 변명이면서 동시에 아버지도 똑같으면서 왜 나만 탓하느냐는 도발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여자 하나 금지하시면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많을 겁니다 라는 위협까지 담겨 있었죠. 이 편지를 본 태종의 첫 반응은 허탈함이었습니다. 지금껏 세자 잘못을 최대한 덮어주고 단지 교정만 하려 했는데 오히려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하니 어떻게 해야 하냐고 신하들에게 물었죠. 신하들은 태종의 속내를 알았습니다. 모두 세자 교체를 거일했죠. 유일하게 반대한 사람은 양령 어머니 원경 왕후와 황후였습니다. 태종은 계속 양령 편을 들던 황희를 멀리 귀양 보냈습니다. 원경 왕후는 형을 패하고 동생을 세우면 훗날 화근이 될 수 있다며 장남을 끝까지 지지했지만 태종 뜻을 바꿀 수 없었죠. 1418년 6월 세자 이제는 후계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그는 대군 작호를 받고 양령 대군이 되었죠. 태종이 지은 양령이라는 이름에는 세자로는 부족했지만 대군으로 편히 살라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그런데 폐위 후에도 양령의 기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의 여자까지 탐했죠. 세자 자리가 비자, 태종은 둘째와 셋째 중 선택해야 했습니다. 태종의 평가는 명확했습니다. 둘째, 효령은 체력도 약하고 융통성도 없다. 내 말 들으면 그냥 웃기만 한다. 반면 셋째 충령은 천성이 영특하고 학문을 좋아해 날씨 상관없이 밤새 책을 본다며 충령을 지목했습니다. 사실 양령은 폐위 당시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충령에게 달려가 네가 고자질해서 이렇게 됐다고 따졌죠. 하지만 다행히 양령은 폐위 후 권력에 큰 미련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여행하고 사냥하며 살았거든요. 둘째 효령은 출가에 승려가 됐는데 하루는 양령이 그 절까지 찾아가 고기를 구워 먹었다고 합니다. 효령이 지금 불공 중인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라고 핀잔하자 양령은 태어냈습니다. 나는 살아서는 임금의 형, 죽어서는 부처의 형들 운명이라며 웃었다고 하죠. 양령의 뻔뻔함에 효령은 말문이 막혔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한편 세자가 된 충령은 곧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태종이 갑자기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사실 태종은 양령 때도 여러 번 그런 말을 했었죠. 하지만 이건 충성도를 시험하는 함정이었습니다. 태종은 양위 의사를 밝히며 누가 강력히 반대하고 누가 침묵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 반대에 못 이긴 척 복귀하면서 가만히 있던 자들을 문책했죠. 실제로 이번에도 태종은 충령에게 왕위를 넘겼지만 핵심인 군권은 유지했습니다. 한 신하가 충령에게만 보고하고 자신을 건너뛰자 화를 내며 그를 가뒀죠. 태종의 진짜 목표는 충령 장인이자 최고위직 시몬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몬이 사신으로 떠날 때 많은 이들이 배웅했다는 게 빌미였죠. 태종은 충령의 강한 왕권을 위해 외척 세력을 꺾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시몬에게 사약이 내려졌고 그는 죽었습니다. 충령은 장인이 죽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충령은 아내 소원왕후 심씨와 금슬이 매우 좋았습니다. 12살에 결혼한 충령은 평소 아내를 따뜻하게 대했고 아내가 오갈 때마다 반드시 일어나서 맞고 보냈다고 하죠. 하지만 충령은 아버지 뜻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심지어 장인에게 사약 내려진 날 몸이 불편했지만 일부러 연회에 나가 신하들과 춤췄다고 합니다. 아버지 결정을 지지한다는 무언의 표현이었죠. 이 사건으로 태종은 충령에게 왕위를 맡겨도 된다는 확신을 얻었고 충령은 아내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일부는 죄인의 딸을 왕비로 둘 수 없다고 했지만 태종은 며느리에게 죄를 묻지 않았죠. 충령이 왕이 되어 첫 번째로 한 일은 백성을 위한 세금 감면이었습니다. 반대 의견이 나오자 충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으로서 백성이 굶어 죽는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세금을 거두는 건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창고 여러 곡식 나눠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굶주린 이들에게 세금을 물려서야 되겠습니까? 충령이 왕위에 오른 지 4년 후 태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경기도 광주에서 유배 중이던 양령대군도 장례 참석을 위해 한양으로 올라왔죠. 양령은 폐위 후에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밤 담을 넘어 탈출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또 어리를 만나러 간 거라고 수군댔죠. 이 소문을 들은 어리는 억울함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태종은 이 소식에 크게 슬퍼했습니다. 이전에도 양령 때문에 여럿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무고한 백성까지 희생됐기 때문이었죠. 원래 태종은 양령을 폐위하며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내 때문에 사형당한 자가 몇이고 죄 입은 자가 몇이냐? 내게 죄 묻지 않았을 뿐이다. 태종은 어리의 죽음에 진심으로 슬프고 안타깝다며 억지로 끌려다니다 결국 죽은 어리를 애도했습니다. 문제투성이 양령이 한양에 오자 당연히 신하들은 불편해했습니다. 장례 끝나고 열흘 지나자마자 빨리 돌려보내라는 상소가 올라왔죠. 하지만 세종은 거부했습니다. 부모 장례는 일생일대일인데 같은 아들 입장에서 어찌 참아 내보내겠습니까? 사실 신하들 걱정은 단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양령이 계속 머물다 간신배들 꿰매 빠져 반란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본 거죠. 신하들이 이 점을 계속 강조하자 결국 세종은 양령을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세종은 아버지 간섭 없이 본격적인 독자 정치를 시작했죠. 세종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는 집현전을 되살린 것입니다. 원래 집현전은 고려 때 만들어졌지만 연로한 학자들만 있는 형식적 기관이었죠. 세종은 집현전을 젊은 인재들의 연구소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집현전 학자들에게 특권도 줬는데요. 학문에만 몰두할 수 있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다른 관직도 겸임할 수 있게 했죠. 대신 선발 기준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세종은 학식은 물론 인품까지 평가해 사람을 뽑았죠. 이들은 모두 왕이 참석하는 경연에 직접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젊은 학자들은 왕 눈에 들기 위해 매일 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반대로 고위 관료들도 신진들에게 밀리지 않으려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자연스럽게 조선 관료들은 왕의 인정을 받거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학문에 매진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한편 세종은 관료들에게만 공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였죠. 집현전 학자 신숙주가 늦게까지 공부하자 세종도 함께 책을 읽다가 신숙주가 잠들면 자신의 용포를 덮어줬다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실제로 세종은 하루 5시간만 자며 일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백성을 위한 훈민정음을 만들어냈죠. 많은 사람들이 훈민정음을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이 함께 만들었거나 학자들이 개발하고 세종이 후원만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훈민정음은 세종이 거의 단독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죠. 훈민정음 창제는 공식적으로 학자들과 진행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정 내 반대가 극심했는데 독자적 문자 제작을 중국이 알면 비난할 수 있고 한자 아닌 문자를 쓰면 스스로 야만족이 되는 것이라 봤기 때문이죠. 또 조정 신하들은 이두라는 표기법이 이미 있으니 새 표기법은 불필요하고 훈민정음을 보급해도 억울한 백성이 줄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두는 한자 기반이라 최소한의 한자를 알아야 해서 백성들이 쓰기 불편했습니다. 특히 천민은 이두조차 읽지 못했죠. 또 세종은 백성들이 무엇이 법인지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다고 봤습니다. 글을 못 읽어 법을 모르니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없는 거죠. 백성에게 법을 모르게 해놓고 법 어긴 자를 처벌하는 건 너무 억울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홀로 연구해 훈민정음을 완성했습니다. 세종이 단독으로 만들었다는 증거는 2가지입니다. 첫째, 실록에 세종이 공표하기 전까지 어떤 공식 언급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세종시대 모든 책에는 편찬 참여자들이 모두 나열되어 있는데 오직 훈민정음만 임금이 친히 28글자를 창제했다고만 적혀있죠. 세종은 훈민정음을 만든 후에야 집현전 학자들에게 중국 서적에 발음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세종은 한글만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장영시를 시켜 해시계와 물시계를 제작했고 박연을 통해 우리 악기를 개발했습니다. 또 정인지를 통해 세법을 정비하고 김종서를 보내 여진족을 몰아내 국경도 안정시켰죠. 완벽한 세종에게 한 가지 결함이 있다면 자신을 돌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너무 많이 읽어 눈병을 얻었고 운동 부족으로 하체도 약했습니다. 또 풍지를 알아 온천 치료가 필요했지만 행차가 백성에게 폐가 될까봐 참고 견뎠다고 하죠.
세종은 아픈 중에도 끝까지 일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죽기 3일 전에도 업무를 봤는데 모든 처리가 물 흐르듯 매끄러웠고 평소와 다름없이 세밀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세종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고 결국 52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종 사후 양녕대군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태종은 왕위를 넘기며 세종이 형 양녕을 누구보다 아낄 것을 알았습니다. 보통 왕실 위협 인물은 제거하거나 귀양 보내지만 태종은 세종이 자신보다 훨씬 덕이 높은 사람이란 걸 알았죠. 실제로 태종은 양녕을 폐하고 세종을 세우며 주상의 효도와 우애가 지극하니 너희 형제가 모두 무사할 것이라 나는 걱정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상대로 세종은 양녕을 많이 도왔고 가끔 잘못을 저질러도 형제라는 이유로 용서했습니다. 한 번은 양녕이 여러 지방 관리들에게 접대받고 기생잔치를 열어 논란이 됐습니다. 감찰기관에서는 관리들을 처벌해 대군도 반성하게 하자고 청했죠. 하지만 세종은 대군을 접대했다고 관리들을 벌할 수는 없다며 처벌을 막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양녕이 심심했는지 이번에는 사냥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신하들은 평소에도 거친 대군이 사람들 거느리고 마음대로 사냥하는 건 부적절합니다. 라며 반대했죠. 하지만 세종은 형이 한가해서 심심해 사냥하는 것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걱정되는 신하가 재차 반박했습니다. 한 마리 잡아도 혼자 못하는데 맹수 사냥은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성안이 텅 빈 때 사냥하게 하는 건 국가적으로 부적절합니다. 하지만 세종은 또 양녕을 감쌌습니다. 내가 앉은 이 자리는 원래 양녕대군 자리였습니다. 오늘 내가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봉양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종 마음 한편에는 이 자리가 원래 형 것이었다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양녕은 폐위 후에도 반성 없이 살았습니다. 심지어 실록에는 양녕이 자기 아들의 여자까지 빼앗았다고 적혀 있죠. 아버지에게 첩을 빼앗긴 아들 이해는 화병으로 주정뱅이가 되어 사람을 죽이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들 죽음에도 양녕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유흥을 즐기며 마음껏 여행 다니다 1462년 69살에 세종보다 훨씬 오래 살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흥미롭게도 양녕 대군 평가는 시간이 흐르며 바뀌기 시작합니다. 태종실록과 세종실록 기록과 달리 후대 문신 김시양의 문집에서는 양녕이 동생에게 양위하려고 일부러 미친 행세했다고 적었죠. 일부는 양녕이 정치적 이유로 재평가됐다고 지적합니다.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형 소현세자 사망 후 왕이 됐지만 일부에서 차남이라는 이유로 정통성 논란이 있었죠. 이 논란은 효종 사망 후 더 커졌습니다. 효종 계모 자위 대비 상복 기간을 놓고 조정이 둘로 나뉘어 차남 사망이니 상복 1년인지 아니면 왕이 됐으니 적장자 대우로 3년인지 다퉜습니다. 이때 한 정치 세력은 능력 있으면 누구든 적장자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 양녕 대군도 일부러 양보했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주장이 있죠. 이후 일부 책에서는 양녕이 세종을 위해 양위한 것처럼 썼지만 최근에서야 양녕의 실제 모습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양녕과 세종의 진짜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역사서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죠. 세종은 평생 형에 대한 빚진 마음을 안고 살았고 양녕은 끝까지 제멋대로 살다 갔습니다. 왕위와 무관했던 셋째 왕자가 최고의 군주가 된 이야기, 그리고 그 자리를 잃은 형의 이야기는 결국 선택과 책임에 관한 교훈을 남깁니다.